FOMC가 약간 매파적이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도 금리가 더 빠지고 있어요. 장기 금리가. 이거 왜 그럴까?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뭐 이번 FOMC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뭐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금리가 더 내려가기는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런데도 장기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는 거는 참 인플레가 다시 온다는 게 참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디플레 압력이 생각보다 높다. 뭐 이런 생각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원인 중에 가장 좀 구체적인 거를 하나 찾은 게 이게 바이든은 다를까? 근데 물론 뭐 바이든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굉장히 다를 텐데 이게 또 비슷한 면도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뭐 거시적인 얘기 하고 있는 오픈 채팅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여기서 뭐 댓글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소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명란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매파적이었던 평가를 받는 FOMC가 끝났는데 장기 금리는 올랐다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테이퍼링 얘기 막 이럴 때가 1.7까지 갔으면 갔지. 지금은 1.5거든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이전 수준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이 가장 저점이 1.54는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연준도 금리를 별로 못 올립니다.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연준은 사실 그걸 좀 두려워하는 것도 있거든요. 통화정책 카드를 제가 지난 강의에 또 설명드린 게 그건데 일단은 빠르게 돌아온 거에는 약간 수급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그 채권 시장에도 이런저런 이제 베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뭐 또 금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파적으로 나왔다면 장기 금리가 많이 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미국 채권 뭐 숏을 치는 사람들도 있겠죠. 채권이 이제 금리가 튀면 이제 돈을 벌려고. 그랬는데 쫙 나와서 보니까 잘 됐네 이제 금리 빨리 올린다고 했는데 뜯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빨리 팔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숏 스퀴즈가 좀 나오지 않았나 라고 해서 좀 빨리 좀 돌아온 것 같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분석이고 이건 뭐 사실 FOMC 끝난 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당장은 수급적인 요인 외에는 뭐 크게 분석할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인플레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역시나 올해까지일 가능성 그리고 요즘 또 원자재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지금 채권을 숏을 치는 건 좀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숏을 그냥 감아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금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 기저 효과로 인플레가 지금 뭐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이번에 뭐 물가나 성장률이 나오는 거야. 정책도 뿌리고 작년에 워낙 낮았으니까 물가가 높게 나오고 하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제 구조적이고 그 경제를 끌고 갈 만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를 하려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 3개를 발표했잖아요. 뭐 리스큐 플랜, 뭐 잡스 플랜, 패밀리 플랜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잡스 플랜이 인프라 투자죠. 인프라 투자라고 하면 그 목적이 뭐 어떤 거냐? 물론 뭐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경기를 자극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에 간접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간접 자본이 뭐 옛날에는 철도 항만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새로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지만 어찌됐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생산성을 높여서 이제 경제가 좀 더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높은 금리를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처음에 블루웨이브 막 그랬잖아요. 블루웨이브 해가지고 블루웨이브가 뭡니까? 그냥 민주당 단독 처리 이거잖아요. 근데 그놈의 블루웨이브는 한국에만 있고 미국엔 안 하고 있어요. 미국도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나? 그래서 공화당이 이걸 반대할 거라고는 다 알고 있었어요. 공화당은 일단 세금 오르는 거 제일 싫어하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그걸 다 국채로 발행하는 것도 싫어하고 세금으로 걷는 건 더 극혐하니까 공화당이 반대는 할 건데 블루웨이브니까 밀어붙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고 있구만 이라고 해가지고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6월 달까지 6월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도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하고 결렬되고 다시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 이번에 그
빅테크주들한테 좀 우려가 됐던 게 뭐 법인세 28% 올리는 거, 28%를 올리는 거 지금 보류해 버렸잖아요. 처음엔 25%로 하니 많이 하다가 이건 일단은 한동안 보류를 하겠다. 공화당은 1%로 양보 안 했어. 25%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양보는 민주당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가 좀 싸한 느낌이 드는데, 예, 근데 이게 왜, 근데 제목이 왜 바이든은 다를까요? 트럼프가 이랬거든요. 트럼프도 대선 공약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대선 공약 대표적인 게 중국 때리기, 그리고 이제 일단 대선 목표 최고는 재선이긴 했죠. 어쨌든 뭐 실패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법인세 인하해가지고 미국을 뭐 어떻게 하고 뭐 그 중에 자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5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였습니다. 인프라 투자였고. 근데 중국도 때렸고, 법인세도 깎았고 다 했는데, 손도 못 댄 게 바로 이제 인프라 투자였죠. 근데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공약이 중요했던 이유는 인프라 투자에 있어가지고 돈이 많이 드니까 공화당의 반대가 컸는데 공화당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였는데 안 해도 될 건 다 열심히 하고 해야 될 건 안 했어. 참 물론 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뭐 어차피 마스크도 안 낄 것 같으면 공사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얘기가 안 나와요. 어느 순간 얘기가 안 나와. 제일 안타까운 거죠. 이거 만약 이거 됐으면 좀 이게 이번이 러스트벨트가 싹 다 넘어가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효과가 좀 오래 걸리긴 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번은 통과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뭐 손도 못 대고 끝나진 않겠지. 공화당도 인프라가 낡았다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억 달러 1조 달러 정도는 뭐 가겠다로 하는 건데, 근데 민주당이 처음에 2.3조를 얘기했다가 1.7조로 하다가 지금 거의 1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공화당이 9,200억 달러에다가 양보를 해서 9,7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반절 이상을 치고 있는데 공화당은 500억 달러 한 거 가지고 엄청나게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당장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규모가 초안에 비해서 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법인세 인상은 뭐 거의 뭐 지금 당장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뭐 그거야 뭐 나스닥한테는 좋은 일이죠. 법인세 올라가는. 그러면 이게 트럼프 때도 딱 이랬던 게 트럼프가 이제 그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요때만 해도 한 9월 뭐 넘어갈 때만 해도 설마 했죠. 근데 당선될 것 같으니까 장기금리가 치솟죠. 왜? 인프라를 1.5조로 한다고 하니까 게다가 공화당 후보니까 민주당이 반대하진 않을 거고 이번엔 되는 건가? 라고 해서 이제 쫙 올라갔고 그때 달러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우리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당선되고 나서는 인프라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나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요때는 또 올라갔던 게 뭐가 올라갔냐면 원래 장기금리는 이제 그 성장률을 반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뭐가 통과됩니까? 법인세가 인하가 되면서 기업들의 이제 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니까 호황이 쫙 왔던 거죠. 인프라 때문에 오른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법인세 효과는 작년에는 법인세를 왕창 35% 내다가 이번에 21% 내면 땡큐지만 내년에는 또 21%니까 효과가 점점 반감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데 인프라 투자는 계속 얘기가 없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2018년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분쟁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쫙 빠진 겁니다. 이게 그때 2019년 그 장단기 금리 차 역전까지 끌고 갔던 그런 거였는데, 자 그러면 지금도 한 여기쯤일 수도 있다. 뭐 어떻게 근데 가긴 가는데 물론 트럼프 때보다는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진 않고 있어. 근데 그때는 기대감이 컸던 게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였다는 것이고 지금은 민주당이지만 공화당이 반대하겠지만 블루웨이브니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약간 지금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어쨌든 만약에 하다 안 되면 진짜 단독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양보를 해요? 처음부터 그냥 밀고 나가지.
그러니까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와, 처음에 2.3조까지 각오했던 채권 시장이 이제 해봐야 1.2조 이 정도 될 것 같으니 이제 그 프라이싱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오고 있는 인플레도 일시적이고,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오히려 조금 땡겨서라도 조금 땡겨서 하면 오히려 뭐 이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슬로우다운 될 수도 있으니까, 장기금리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튈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약간 지금은 약간 아쉬운 상황이에요. 근데 물론 이거를 초안대로 다 밀고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건가? 그건 뭐 알 수는 없는 건데, 뭔가 좀 김이 좀 새고 있다는 느낌은 약간씩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인세도 전략을 바꿔버렸어요, 미국이. 28% 인상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지금 미국의 대형 대기업들은 그냥 어차피 뭐 애플도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고 다국적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그럼 자국만 이렇게 끌어올리면 오히려 나가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역차별, 그러니까 뭐 어차피 리쇼링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전략을 바꿔서 지금 밑에를 먼저 깔고 나중에 올리든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로 도망가도 거기도 비슷하게는 만들어 놔야, 거기가 좀 싸지만 뭐 이것저것 계산하면 여기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G7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정상회담 이전에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이제 15% 최소 법인세를 추진하자에 대해서 합의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일단 마진이 10%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이 전 세계 이익의 20%가 발생한 국가, 그러니까 뭐 애플이 됐든 뭐가 됐든 20% 이상 마진이 발생한 곳에다가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일랜드 12.5%로 계산하는데, 만약에 그게 미국에서 마진이 20%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에 내라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뭐 평균으로 따져 치료세로 해가지고 여기서 몇 프로 여기서 몇 프로 해가지고 평균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무조건 나라별로 15%는 무조건 내는 거. 그리고 작은 회사도 일단 15% 내는 거. 그러니까 그냥 밑에 까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옐런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큰 틀에서 글로벌 법인세 인해 경쟁을 끝내야 된다. 왜? 지금은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첫 번째가 김이 좀 샜잖아요. 아까 조금 얘기한 이게 규모가 빠지고 하는 건데, 그래도 희망을 보는 게 지금 2010년하고 2011년 그리고 2020년하고 2021년하고가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달라요. 2020년하고 2010년은 모든 나라가 재정 지출을 늘렸습니다. 2010년에도 중국이 대박으로 늘렸고요. 2.5조 위안을 풀고, 그리고 그때는 전 세계 금융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다 풀었는데 2021년 딱 되면서 G20이나 이런 데가 전부 다 우리 돈 그만 쓰자가 긴축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딱 10년이 지난 지금은 2011년 분위기가 2010년 분위기인데 그게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G20나 G7에서 우리 긴축하자, 부채를 늘리지 말자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더 늘리자고 하죠. 더 늘리고, 그리고 아니 뭐 기축통화국이야 뭐 늘려도 되지, 뭐 일본도 저렇게 뭐 빚이 많은데도 괜찮고, 미국이야 뭐 천조국이나 괜찮은데 신흥국들이야 그냥 당신 말 믿고 늘렸다가 우리 IMF처럼 이게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또 지금 IMF 이런 데서는 옐런은 또 IMF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신흥국들이 깔딱 넘어가면 이제 IMF 구제금융 받잖아요. 이제 넘어가기 전에 통화 수합 같은 거를 IMF는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하나 걸어주긴 좀 그렇고, 참고로 우리나라도 원래 코로나 때 됐던 게 지금 3개월 연장됐습니다. 굉장히 다행인 거죠. 일단 3개월 안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가 지금 테이퍼링 얘기 나온다 해가지고 원화가 폭발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통화 수합화가 돼 있다는 거는 굉장히 보증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한 나라 그래서 원래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미국의 동맹을 봤을 때 진짜 미국의 동맹은 상시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했다가 말았다 하는데 뭐 연장해 준 건 다행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연결이 돼 있죠. 일본은 그냥 상시적으로 연준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엔화가 졸라게 준기축 통화가 되는 겁니다. 예, 엔화가 뭐 그렇게 흔들릴 게 없으니까 달러랑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전 세계 외환 거래 18%가 달러하고 엔입니다. 그렇게 일본이 수출이 많나 그게 아니라 엔화로 조달한 거 가지고 달러로 바꿨다가 또 뭐 이렇게 캐리 트레이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우리는 뭐 그러기는 뭐 힘들긴 하겠죠. 일본처럼 저금리를 가기도 어렵고 뭐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말과 행동을 봤을 때 아직은 미국은 일본 편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다. 근데 우리도 좀 요즘 좀 이뻐해 주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도 해주고 뭐 별 트러블 없이 뭐 해주고 그때 뭐 금융위기 때 이명박이 그 해와가지고 제가 강의가 처음으로 이명박 칭찬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많이 진정이 됐었거든. 그게 벌써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러면 통화 스와프는 이제 그 미국에 가는 큰 외교의 동맹 관리 카드니까 이거를 다 뿌리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하자고 하니까 애들이 불안해서 뭔가를 하질 않으니까 또 IMF 가면 한국처럼 개꼴 당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일부 좀 호기 어린 엘살바도르 이런 데 비트코인으로 가겠다 뭐 이런 거 이미 베리몸 하면 시발 될 때까지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니까 그러면 그 IMF가 바로 경고했잖아요. 까불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근데 뭐 죽어도 근데 엘살바도르는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 나라 너무 슬퍼서 그래. 그러니까 그 엘살바도르의 GDP의 20%가 외국에 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구 비율에서 외국에서 벌어서 보내주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엘살바도르 중 하나예요. 한마디로 자국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젊은 애들이 다 나가가지고 집에다가 생활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사는 나라면 그 지랄을 하겠냐는 거죠. 은행도 개판이고, 은행이 개판이니까 왜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한국에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한테 돈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제 브로커한테 맡기는 거잖아. 야, 그걸 어떻게 믿어? 확인이 안 되잖아.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돈이 제대로 갔는지. 그래서 일단 믿을 수 있는 브로커가 한 30% 뗀대요. 10만 원 보내면 3만 원 떼는 거지. 수수료 작살나잖아요. 이게 GDP의 20%에 또 거기에 30%면 6%야.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하면 폰만 입으면 그 딸이 멕시코나 이런 기아 공장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비트코인 사가지고 엄마한테 보내면 수수료가 걷거나 졸라게 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본만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였으면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내가 마루타가 될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이 좀 있더라는 건데 그래서 JP 모건 보고서도 보니까 다 좋은데 IMF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상황을 알지 않느냐. 우리는 절대 달러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우리 달러를 쓰고 있잖아요. 엘살바도르는 달러 자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뭐 우리나라 돈도 없고 수수료도 뭐 작살나게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이권들은 은행들이 다 갖고 있잖아. 앉아서 수수료 따먹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조져야지. 근데 얘를 어떻게 조져?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해보길 바랍니다. 어쨌든 잘 해보길 바라고. 그 처음에는 미쳤구나 이랬는데 열어보니까 그럴만하네. 좀 이렇게 정상 탐작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일단 그런 특수한 힘든 나라를 제외하고 참고로 그 나라가 살인으로 사망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자살률만큼 높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죽이고 거기는 타인이 죽이고 막 개판이에요 거기 뭐 아무튼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좀 정상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보통의 우리는 말이 신흥국이지 사실상 선진국 같은 신흥국이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돈을 벌잖아.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일반 나라들은 정부 부채를 일으키면
얘는 돈도 못 버는데 빚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신용등급 깎이고 뭐 그리고 이제 화폐 폭발하고 하면 결국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물가 터지고 이러면 또 봉기 일어나고 뭐 독재자 끌려내려고 이런 이 레파토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딱 10년 전에 중동에 보면 2011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와들와들 떨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옐런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동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게 이거죠. 그러니까 그 IMF에 가면 ADR이라고 해가지고 왜 거기에 위안화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뭐 준 기초 동안 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쉽게 말해서 IMF는 이제 긴급 후열하는 거예요. 헌혈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출혈이 클지 모르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들은 이제 사실상 뭐 그냥 돈을 많이 찍어도 되는 뭐 기축통화로 어느 정도 취급을 받는다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거를 인출할 수 있는 거를 좀 주는 거죠. 여기 참여하는 나라들한테. 너희들이 돈이 급하면 우리랑 미국이랑 막 협상해가지고 통화 수합하고 막 하기는 너무 일이 벅차니까 그 ADR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해주고 ADR은 거기 위안화도 있고 뭐 웬만한 그 기축 통화들이 다 있으니까 필요한 걸로 바꿨어. 그러고 나중에 천천히 갚아. 그러면 그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화 가치가 덜 떨어지겠죠. 우리도 그게 있었으면 IMF까지 안 갔을 수도 있지. 그 통화 수합이 걸어줄 리도 없지만 만약에 그때 걸렸으면 IMF는 없었다니까. 그거 깔아주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지.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IMF하고 오면 월드뱅크에 가서 ADR을 뽑을 수 있는 상품권도 줄 거야. 그래가지고 당근을 주고 대신에 법인세는 15% 밑으로 깔아야 되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미국이 늘 그렇잖아요. 내 말을 들으면 이제 공공지 가봐야 돈을 보여주고 말을 안 들으면 총을 겨누잖아요. 뭐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지. 그걸 왜 고민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좀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 일부 신흥국들의 이제 그 고통이 그걸 하기 위해서 좀 나온 거고 이거는 지금 어쨌든 G7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일랜드가 그래도 12.5%면 조세 회피국 쪽에서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근데 왜 애플이나 거기 갔냐면 아일랜드 EU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유럽 시장까지 그냥 다 이렇게 돼. 뭐 이상 무슨 버진 아일랜드 이런 데는 거의 제로잖아요. 버진 아일랜드에 그 애플 가면 좀 이렇게 일하기가 힘들잖아. 또 별로 일을 안 하고 싶은 동네잖아. 거기 가면 힐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직원들 보냈는데 거기서 힐링하고 있으면 안 되지. 뭐 그런 게 그래서 아일랜드가 좀 반대를 많이 하고 근데 그래 봐야 뭐 아일랜드가 무슨 힘이 있어요. 미국이 하겠다면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깔고 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건 G7이 먼저 합의는 했죠. 그리고 이제 그 G20가 좀 있으면 좀 7월달에 열리는데 꼭 그 G7도 그렇고 G20도 그렇고 재무장관이 먼저 원래 실무자들이 만나서 다 얘기해놓고 정상들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7도 이제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게 나왔고 이제 G7은 또 정상회담이 또 있었고 이제 G20가 재무장관 회담이 먼저 7월에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7개 나라에서 20개 나라 요렇게. 근데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다 있죠 여기. 예. 그리고 이 안에서도 20개도 좀 모자라니까 10월 달에는 OECD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7월 달에 합의해놓고 분위기 딱 조성해놓고 가을에 졸라게 이제 디테일을 만든 다음에 OECD는 가입국이 137개국이에요. 그럼 거기서 하겠다 하면 웬만한 나라들은 다 15%에 찬성하는 겁니다. 근데 나라들도 반대를 안 하는 게 세금을 자기가 걷는데 나쁠 거 없잖아. 그러니까 10년 전에 G20에서 우리 돈 쓰지 말고 국가 부채 줄이자, 디레버리징 하자, 긴축하자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신흥국들은 아무리 뭐 ADR을 뭐 해주고 IMF가 뭐 보듬어 준다 한들 그건 좀 심리적 위안에 가깝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세금 걷어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또 가게에서 세금을 걷으면 또 난리가 나니까 이제 기업으로 가는데 우리만 올린 게 아니고 다 올려버리면 훨씬 부담이 덜 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법인세가 높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오히려 우리도 글로벌 맞춰달라면 낮춰줘야 될 판이고 그리고 중국이 반대하지 않을까 뭐 하는데 중국은 나쁘잖아요. 중국은 일단 법인세가
표면적으로 높은데 외국 기업들한테 무슨 공제를 엄청나게 해줘서 사실상 내는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중국이 뭐 어차피 다 들어와 있는데 아이 뭐 요즘 뭐 글로벌이 다 분위기가 이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15%를 받아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좋지 뭐 지금 와서 공장 뺄 거야 딴 데도 다 15% 이상 받는데 그러면 중국은 오히려 그냥 미국이 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게 이거야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반대하는 애들이 좀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입니다. 뭐 문제겠지 뭐. 뭐 어떻게든 뭐 넘어갈 것 같고 그럼 이제 국가들은 뭐 지금 재정 적자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우리도 지금 세금 늘려야 될 게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우린 이거 합의한다고 해서 더 늘릴 게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근데 이제 기업을 놓고 봤을 때는 자, 아마존이 제일 이제 타격을 받을 거다. 는 얘기가 많고요. 왜냐면 이게 아마존은 그래도 뭐 아마존 UK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15%다 깔기 시작하면은 좀 이게 좀 부담이 좀 다른 데보다 좀 커요. 좀 크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존이 이게 베조스가 참 그 대단한 인간이죠. 차라리 머스크가 더 머스크는 뭐 대마피고 막 이러니까 이제 차라리 또 기행을 좀 해서 트위터를 하고 막 그런데 베조스는 그런 거 없잖아요. 대신에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 아마존에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IT에서 캐리어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게 업무 강도 장난 아니래요. 그 아마존에서 몇 년 버텼다 하면 뭐 인정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니 AI냐 하는 회사들 조심해야 돼. 사람을 데이터로 보잖아요. 이 인간은 어떻게 조금 화장실을 4번 갈까, 3번 갈까? 뭐 이런 거잖아. 그게 빅데이터지, 뭐 딴 거. 쿠팡은 그런 거 개발하기 싫으니까 그냥 물류센터에 화장실 문 잠궈 버리는 거죠. 소변기만 해놓고 똥은 싸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불나고. 요즘에는 이제 불나면 대표들이 하니까 한국 사내이사 다 사직했잖아. 그냥 완벽한 미국인이 됐잖아. 난 사람이야, 어떻게. 주변에서 욕 엄청나게 하고 그런 말도 하지 사실. 한국이 법이 빡세잖아요. 그 직원 잘못 죽으면 뭐 대표까지도 기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 대표 안 해.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이제 황량까지 했는데 뭐 아무튼 뭐 또 옆으로 좀 샜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예전에 적자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라고 해서 뭐 인간적으로 고지고대로 내는 게 아니라 아마존은 그래도 소위 뭐 팡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테슬라도 적자가 많은데 미국은 텍스 크레딧이 있잖아요. 예전에 적자를 봤으면 올해 그걸로 까줘요. 근데 그 아마존은 MX는 원체 오래돼가지고 이제 까먹을 게 없고 이익을 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아마존은 닷컴 버블 때도 아마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 구글이 있었어, 테슬라가 있었어, 없었잖아. 그건 다 그 이후에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자본 잠식까지 갔던 아마존이 그때 손해를 지금 다 상쇄하고 있어요. 트럼프도 그걸로 지금 이제 돈 안 내고 있잖아. 네. 그래서 지금 물론 뭐 또 게다가 R&D를 많이 하는데 또 R&D 비용 좀 빼주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마존이 뭐 한 푼도 안 냈다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때. 실효 세율이 뭐 1% 이하? 그리고 2018년부터 그나마 돈을 잘 벌어가지고 이 정도 됐을 때 2018년부터 2020년까지만 해도 실효세율이 4.3%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그 21%로 낮춰준 게 21인데 아마존 4.3이라니까. 네이버 아마존 통곡을 하죠. 뭐. 나라를 잘못하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게다가 다른 회사들은 공제를 받기가 좀 애매한 게 아마존은 물류센터를 크게 많이 짓거든. 전부 다 공제됩니다. 설비 투자로. 근데 구글이나 이런 데서 설비 투자를 하기가 데이터 센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아마존이 꿀을 빨다가 조금 힘들어지지 않겠나. 근데 그런 아마존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기업들은 다 그냥 지지한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바이든한테 찍힐까봐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지지한다고 해요. 왜? 계산해 보니까 옐런도 이제 전략을 바꾼 것도 아니 우리 혼자 28로 올리면 얘네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 그것도 나중엔 필요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지금 프랑스가 2019년부터 디지털세를 매기거든. 근데 그게 이익의 3%가 아니에요. 매출의 3%예요. 졸라 빡친 거거든요. 뭐 제조업체 같았으면 예전에 망했을지도 몰라. 그나마 얘네들이니까 그냥 내고 치우는 거지. 근데 옐런이 그 얘기를 우리가 글로벌하게 15%를 깔고 다 같이 가는데 유럽만 하고 있는 그 디지털세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좀 뺍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옐런 짱 이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이걸로 내고 말게 그냥. 왜냐하면 디지털세가 유럽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유럽도 지금 프랑스 중심이지만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뭐. 그러니까 미국도 거기에 반이 있던 거야. 이걸 빼줄 테니까 이걸로 가. 너희들이 제일 타겟으로 보이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지를 해주면 여론도 좋잖아. 대신 디지털세를 빼주는데 문제는 디지털세가 폐지가 안 되면 얘네들은 이제 뒤통수 만든 거죠. 그건 이제 프랑스가 결정하는 거고 유럽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유럽이 상당히 거기엔 또 의지가 굉장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별로 없어서 뭐 SAP 이런 데 있지만 우리가 뭐 SAP를 실제로 볼 일은 별로 없고요. 다 테크 기업 다 요즘은 하다못해 이게 그 추리닝을 하나 사도 원래 나이키 아디다스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나이키 아디다스 이렇게 그 한정판 뭐 이렇게 리셀링 할 때 아디다스 거 안 보이잖아요. 다 나이키야. 그리고 뭐 요가복 이런 것도 다 미국 거잖아요. 룰루레몬 뭐 이런. 그냥 요즘 그냥 유럽은 진짜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재정도 하려면 돈도 필요하니까 이제 얘네들한테 때린 건데 뭐 쉽게 폐지를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미국의 의지를 봤을 때 가능은 좀 해 보이는데 만약에 뭐 한선 깔리고 폐지가 안 되면 전략 수정해야죠. 나스닥 대형 기술주만 가져가는 거는 조금 부담이 분명히 하나 생기는 건 있다 하는 걸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G7 재무회담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뭐 정상회담은 이제 세금 이런 거 재무장관이니까 이제 세금 얘기를 한 거고 G7 회담은 그냥 그 반중국 이렇게 어떻게 참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이렇게 합치면서 때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렇죠. 그 거대한 뒷담화지 않습니까? 참. 그리고 참고로 6월 15일이 시진핑 생일입니다. 예. 그리고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생긴 지가 100년이 안 되던데. 예. 뭐 당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국가가 생긴 거죠. 그 마오가 해방을 시켰다 해가지고 마오쩌둥이 걸려 있는 건데. 그래서 중국의 모든 도시에는 중간에 광장이 있고 중간에 마오쩌둥이 베이징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가 어떻게 보면 긴데 동상이 전부 다 마오쩌둥밖에 없냐. 골치 아프다 이도 좀 그런 걸 좀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100주년 기념 선물로 이제 중국 때리자는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참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이제 반감이 2016년 뭐 이전까지만 해도 한 37%막 이랬어요. 명동에 가면 여기가 중국인지 왕푸징인지 명동인지 구분한데 그때는 뭐 전 세계가 요우커들 와라. 요우커들 와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주문하던 그런 시절에 유럽에서도 지금 75% 나오거든요. 중국 싫다가. 그때 30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돈이 되니까 돈이. 어떻게 하면 중국 사람을 좀 할까? 그 명동 가면 전부 다 예전에는 뭐였어요?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많이 했죠. 그때 한동안은 또 다 중국말로 했잖아. 다 호객행위 할 때. 다 뭐 화장품 가게 앞에 전부 다 중국말로 다 그 빨간색 막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막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막 누가 때릴지도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 요커들이 밖에 못 나가는 것도 영향이 큰 것 같아. 이제 돈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어쨌든 코로나가 중국에 출발한 건 맞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론도 대부분 좀 그렇게 된 건데 일단 그 공동 선언문에 들어간 내용이 좀 G7에서 나온 것 치고는 굉장히 셉니다. 일단은
뭐 신장자치구에서 이제 그러니까 노동 착취를 한 거에 대해서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신장에서 이제 뭐 그 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한 거는 아예 납품 안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홍콩 자치권 당연히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제시라는 대만 얘기도 했죠. 그리고 미국이 하자는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뒤에서 얼마나 대접을 해줬길래 갑자기 이렇게 트럼프 때만 해도 막 그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이렇게 트럼프 이러고 있고 다들 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2년 만에 됐는데 거짓말같이 또 미국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막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역시 뭐 돈이 짱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어찌됐든 제일 큰 거는 중국이 이제 1대1로 해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바이든이 이제 미국판 1대1로 가는 거잖아요. 원래 바이든이 이제 공약이 빌드 백 배럴이었는데 여기에는 빌드 백 배럴 월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1대1로가 알고 보니까 중요한 나라들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돈 못 갚으면 거기에 항구나 이런 거를 중국이 이제 그냥 가져오는 그래서 사실상 군사 요지를 쓰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훨씬 페어하게 아예 1대1로보다 굉장히 공평할 것이라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흥국들 그러니까 동맹들이야 당연히 미국 편이고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지나치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고 그리고 지금 신흥국하고 선진국의 인프라 차이가 파경에 이른다. 이거를 줄여 나가겠다. 파경을 지가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그럴 돈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이제 하면서 또 국가 부채가 걱정이 되면 이제 옐런 얘기했던 아까 ADR 그 인축권, FDR 인축권 막 얘기하고 있으면 어찌됐든 바이든이 지금 원래 슬리피 바이든이었잖아요. 이게 슬리피 쪼라고 했잖아요. 놀렸는데 조는 사람 치고는 거의 뭐 몽유병에 걸린 사람들이 저보다 더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일 정말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해요. 다 잘한다고 볼 수 없지만 뭔가 많이 하고 있고 트럼프 때보다 더 속도가 있다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바마 8년하고 지금 1년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좀 없잖아 봤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데 근데 뭐 중국이라도 예전에 그 대선 때 트럼프가 내가 이겼어 막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중국에서 막 웃고 그랬거든요. 웃을 때가 아니었어요. 트럼프가 100배 나왔어. 트럼프는 그냥 돈만 지어주면 되는 거였는데 문제는 근데 중국이라고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도 하겠죠. 당연히 뭐라도 할 거고 이왕 이래 된 거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지. 지금 뭐 화해하고 하기에는 이제 강을 뭐 12번도 더 건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뭘 보냐. 이게 지난 강의도 설명드렸지만 원래 트럼프의 방식은 최악이었거든요. 이게 관세 때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관세는 그냥 빨리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상대적인 경제적 압박이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패권 대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첨단 기술에 대한 우위를 점해야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글로벌한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둘 다 하려고 하는 교집합에 앞으로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이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 중국이 우리가 지금 뭐 나름 신경은 써주고는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원래 중국은 아주 기분 나쁘면 뭐 사드 때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눈치를 이렇게 신경을 써줬는데도 풀어주지도 않잖아요. 원래 중국이란 나라가 그래요. 한 번 삐끼면 진짜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진짜 뭐 삼보 구두례를 하든지 해야 풀어줄까 말까인데 근데 요즘은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뭐 더 기분 나쁜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그 현장에 같이 있고 막 하는데도 굳이 우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려서 좋을 게 없거든 이제. 그때는 2016년에 자기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는 기분이 없잖아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도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고 시진핑도 예전처럼 화를 안 내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 반도체나 뭐 배터리나 심지어 이제 헬스케어까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주나 신재생 에너지까지만 포함을 시키면 이게 교집합이에요. 네. ESG가 왜 중요하겠어요? 저는 ESG가 진짜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권을 잡기 위해 하나의 명분이라고 보거든요. 에너지에 대한 명분 이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도 마찬가지 것이고 그러니까 그 교집합 안에 있는 국가 그리고 교집합 안에 있는 산업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는데 이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왜 그 여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친구를 이제 고를 때 딱 같이 운전할 때 옆에 한번 타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성격 나오잖아. 운전할 때 그 속일 수 없는 그 자기의 본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놈은 미친놈이구나. 특히 이제 화가 나면 못 참는 애들이 있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험담을 한다든 그런 애들은 이제 자기랑 싸울 때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한번 가본다든지 아니면 차를 한번 같이 타보면 이제 성격 나온다는 거죠. 이게 딱 그거잖아요. 늙게 가면 멍청이 미친놈이 딱 이건데 이게 코로나가 딱 그 효과였어요. 코로나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마음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체면 이런 거 없잖아요. 자, 코로나가 알려준 건 대표적인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나발이니 해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은 뭐다? 달러다. 심지어 달러를 얻기 위해 미국 채권도 집어 던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코로나2가 나오든 3가 나오든 외계인이 쳐들어도 결국은 또 달러구나. 나중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 또 이렇고 또 그리고 갑자기 중단됐다 갑자기 돌아오니까 어디가 수요가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요가 확 터졌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좀 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공급이 부족했던 부분 어디가 수요가 강하고 어디가 공급이 부족했던지 대번에 딱 나오잖아요. 딱 그 코로나로 떨어질 때는 달러가 안전자산 회복될 때는 어디가 뜬다 딱 나오잖아요. 지금은 대표적인 반도체, 배터리, 헬스케어, 우주, 다 요즘 핫한 것들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핫하겠어요? 생각보다 수요가 빠르게 생겼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쇼티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필요한 기업들은 대박 나는 건 지난 1년간 봐오셨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면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국은 지금 서플라이 체인은 자기 중심이잖아. 근데 그걸 뺏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안 나가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자기 시장을 좀 열어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 먹을 게 많으니까 안 가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국이 필요하면 자기 시장을 개방하거든요. 원래 중국은 아시잖아요. 철저하게 다 막아놓고 자기들끼리 해먹는데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열어줄 때 근데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때 열 때 들어가는 기업들은 대박이 납니다. 예전에 2004년 그때부터 도시화 할 때 자기들 걸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선 철강 기계 미친 듯이 올라간 거. 그리고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경기 부양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자동차 산업이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거 현기차 가가지고 쭉 갔고 정유화학 터졌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내수 시장 열어주니까 우리 박스 피었을 때 아모레퍼시픽 날아갔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딱 그겁니다. 미국이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정리할 때 85년처럼 만약에 일본을 제껴가지고 한국, 대만을 생산 기준으로 만들지 않아서 삼성전자 나오기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런 자기들이 다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공급망 안에 들어가는 국가와 기업을 찾는 거고 중국은 일단 자기 시장이 크니까 거기를 열어줄 때 미국도 시장이 크지만 미국은 사실 좀 많이 열려 있잖아요. 더 이상 열 게 없잖아. 그리고 미국은 사실 소비만 열려 있었지 다른 인프라 이런 것들 본인 스스로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차가 미국 가서 이렇게 되긴 요즘 현기차 잘 나가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기까지 좀 힘들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어. 미국이 그렇게 배가 많이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것들은 중국 시장이 좀 열렸을 때 평소 때는 중국하고 싸우잖아요.
경쟁을 하는데 상황상 열어줘야 될 때 그 대박. 그러니까 중국 볼 때는 자기들 호주머니 열어줄 때, 미국은 줄 세울 때 줄 잘 서는 거. 근데 기왕이면 둘 다 겹치면 대박 나는 거죠. 근데 어디서 겹치겠습니까? 뭐 크게 보면 뭐 당연히 일단은 자동차가 원래는 기계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바퀴 달린 휴대폰으로 가. 심지어 휴대폰 열어보면 제일 넓은 게 그거잖아요. 배터리. 차도 똑같잖아. 전기차 열면은 배터리 빼고는 뭐 모터 빼고는 앞뒤로는 다 트렁크 비어 있잖아요. 진짜 그냥 대형 스마트폰 케이스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느낌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여기 들어가는 뭐 전장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그 1차 밴드, 2차 밴드 해가지고 뭐 부품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 막 컸는데 지금은 걔네들은 영업이익률이 자꾸 떨어지고 같은 납품을 해도 전자기기 뭐 이런 거. 또 요즘은 뭐 좀 낮은 등급의 차라도 안에 엔터테인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는 느리게 마력이 낮은 건 참아도 어차피 달리지도 못하니까 3050이잖아요. 근데 안에 있을 때 깝깝한 건 못 참잖아. 지겨운 건 못 참잖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원래대로라면 그 전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전장 업체들이 원래는 IT 회사에 납품을 많이 하다가 요즘 역전됐어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바로 전장이 잘 안 됩니다. 기계하던 사람들 전기를 못 해요. 그럼 기절합니다. 왜 차는 잘못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폰은 잘못되면 벽돌이 되는 것밖에 없거든. 그리고 폰 리콜하고 차 리콜은 얘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전자 쪽은 정말 빠르거든. 근데 기계 만지던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못 따라가고, 그리고 의사결정도 안 일어납니다. 벤츠만 하더라도 뭐 하나이가 바꾼다고 하잖아요. 바꾸는데 2년 넘게 걸려요. 이거 검사하고 저거 검사하고. 그냥 물론 중국 같은 데는 6개월 만에 바꾸죠. 그러다 사고 나면 또 바꾸고 이런 식인데, 근데 전자는 폰은 2년이면 벌써 2세대가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산업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해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 와서 늘리기도 늘리고 싶은데 늘리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장비가 있어야 되죠. 장비가 안 와요. 그것도 예약이 꽉 차 있어가지고 뭐 그것도 문제긴 하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차가 중요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자동차는 거장 컴플렉스니까. 근데 전자제품이 없어가지고 차가 멈추고, 그래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며칠 전에는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폰을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차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만드니까 회복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바이든도 그냥 아예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반도체 확보. 그러면 뭐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좀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자제품 중에 핵심은 지금 이제 내연기관 차에도 이제 그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결론은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배터리는 아무리 늘려도 좀 한동안은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문제는 배터리는 다 좋은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지금 미국이 또 시도를 하는 게 그겁니다. 약으로 된 코로나 그 좀 항암제 같은 거, 항생제를 이제 시도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백신 맞고 타이레놀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약을 먹는 거예요. 성공한다면. 이제 시작했으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오면 대박인 거죠. 이거는 약이에요. 그냥 타이레놀처럼 들고 다닐 수 있어.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자녀 백신 예약해가지고 맞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안 되는데 일본이나 뭐 이런 데 행정력이 떨어지는데도 그냥 약 주면 돼. 예. 그렇게 되면 또 바이오도 헬스케어나 특히 원액들을 만드는 거 있죠. 뭐, 바이오는 다 좋은데 분석이 너무 어려워. 이거는 진짜 봐도 용어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이게 뭔 소린지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비슷한 생각이니까, 뭐 호재 같은 뉴스 뜨면 뭐 급등을 했다가 아니면 또 급락을 했다가, 그래서 바이오 투자를 안 하는 게 불로장생의 비결이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 하기도 그렇고, 진짜 좀 조금 그렇긴 한데, 관심은 무조건 가져야 되는 산업이다. 이거는, 그리고 뭐 전세가 늙어가는데, 뭐, 하다못해, 뭐, 파수라도 더 팔릴 거다. 뭐, 기술이 좋아지는 거지, 사람의 몸은 그렇게 빨리 발전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이 경쟁을 할 때, 과거 미소 냉전이 그랬지만, 결국에 스타워즈잖아요. 우주 항공, 뭐 이런 쪽으로. 근데 그게 잘 되면 뭐 스타링크나 이런 거에서 전 세계가 또 인터넷망이 또 연결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는 안보 차원이라도, 안보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산업들은 다 관심 가져야 돼요. 그것만. 이게 앞으로 돈이 된다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의 안보가 걸렸다고 하면 졸라 중요하다는 건 미국이 결정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도 하겠지. 그럼 서로 경쟁이 일어나면 서로 탐낼 만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기회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에 제대로 의미 있게 참여한다든가 중국 시장에 침투할 수 있으면 놀라운 주가 상승을 구경할 수도 있을 거니까 요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까지 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